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몽테뉴, 사유의 힘. 지은이는 인문 고전 교양 작가 임재성입니다. 몽테뉴는 거대한 철학 체계나 완성된 이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매일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에게 떠오른 질문들을 글로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사유로 다스리며 살아간 사람이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친구 라 보에시의 죽음, 가족의 연이은 상실, 결석증으로 인한 평생의 고통, 전염병인 패스트의 공포, 종교 전쟁과 사회적 폭력 앞에서 그는 깊은 상실과 허물을 경험했다. 38의 나이에 법관직을 떠난 그는 자신만의 서재를 몽테뉴 성 안에 마련한다. 그 서재의 벽과 기둥에는 삶의 중심을 붙잡아줄 54개의 라틴어 경구가 새겨져 있었고 오직 하나의 프랑스어 문장이 자리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은 그의 서재를 지탱하는 말이자 그의 글과 사유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었다. 쉽게 단정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 태도. 그것이 바로 몽테뉴 사유의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에세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실험하고 정리한 사유의 기록이다. 몽테뉴는 말한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화려한 논리나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묻고 응답하는 사유하는 습관에 있다고 말이다. 몽테뉴는 말한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몽테뉴는 매일 자신을 성찰했다.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록한 사람이었다. 몽테뉴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하다. 그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논리를 쌓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때로는 수다스럽고 파편적으로 기록한다. 예전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졌더라도 과거의 글을 굳이 고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나란히 실려 있는 경우도 많다. 그는 이렇게 자신 안에서 흔들리는 감정과 관점을 숨기지 않는다. 어떤 날에는 신의 존재를 신뢰하다가도 다른 날에는 회의한다. 어떤 순간에는 죽음을 평온히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공포를 고백한다. 몽테뉴는 흔들리는 자신을 미워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흔들림 자체가 인간의 본질임을 받아들였다. 몽테뉴는 변화와 흔들림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음미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향하는 곳을 모른 채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우리가 남의 삶이나 바깥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쓴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결함투성이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의 영혼은 자기 세계의 왕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다. 몽테뉴는 매일 자신을 살피고 그 안에 불안정함과 결점을 정직하게 기록함으로써 삶의 중심을 지켜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핀다. 그러나 내 안에서 발견되는 허영과 결점들을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두렵다. 몽테뉴처럼 우리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마주하여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묻자.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이야말로 혼란한 시대에 길을 잃지 않는 가장 단단한 지혜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은 누구나 깨닫게 된다. 자신 안에도 수많은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나에 대해 단 한마디로 절대적이거나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 안에서 변화하고 혼합되고 흔들린다. 몽테뉴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응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세이에는 수많은 모순과 반복이 존재한다. 같은 주제를 두고도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잦다. 몽테뉴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충돌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는 삶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생각이 어제와 다르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차이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여겼다. 흔들리는 나를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라. 몽테뉴는 성안의 탑 위에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 1층에는 기도실, 2층에는 간이 침실을, 그리고 꼭대기에는 서재를 두었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었다. 삶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자신을 다시 부를 수 있다. 우리도 하루쯤은 세상의 소음을 뒤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다시 연결되는 일이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스스로를 벗삼아 대화하고 싸우고 위로할 줄 안다면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삶은 고르고 일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가진 성향만을 고집하며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식이라면 결코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없고 자기 삶의 주인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의 글은 종종 스스로의 생각을 수정하고 때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충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 없는 사고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정체 상태라고 여겼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삶의 방식에만 얽매여 사는 건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지 진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고귀한 영혼이란 가장 다양한 삶의 모습에 익숙하고 유연하게 흐를 줄 아는 영혼이다. 변화 앞에서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유연하게 흐를 줄 아는 사람이다. 분노는 몽테뉴가 깊이 성찰한 감정이었다. 그가 그토록 많은 감정과 행동 중에서 분노를 따로 다룬 이유는 명확하다. 분노가 인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분노만큼 이성을 흐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감정은 없다. 분노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부풀어 오르는 감정이다. 나는 화가 날 땐 빠르게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짧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들 모르게 분노를 턴다. 흥분하더라도 이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몽테뉴는 일찍이 그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들여다보고 흐름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익혔다. 괴로운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드러내는 편이 낫다. 감정은 밖으로 흘러나올 때 약해진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 날카로운 화살촉이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그에게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속에 고여 썩지 않도록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감정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다. 감정은 감출수록 쌓이고 쌓일수록 날카로워진다. 나는 그렇게 격렬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거의 없다. 타고난 성향이 둔감한 데다 매일 이성적 성찰로 감정을 다스려 더욱 무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온유함으로 모욕을 그저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욕 앞에서 복수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마침내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더욱 위대하다. 몽테뉴는 변화와 실험의 철학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반복이 불러오는 무서운 관성을 경계한 성찰자였다. 그는 에세 곳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습관에 길들여지고 그 습관이 결국 이성과 판단력마저 잠식해 버리는지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힘을 키우며 마치 권위를 행사할 발판을 세우듯 자리 잡는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히 고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감히 그것을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사유를 통해 무의식적인 반복을 의식의 자리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에게 철학이란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것인지 자문하는 성찰의 기술이었다. 작은 말투 하나, 매일의 행동 하나, 무심한 감정 반응 하나, 이 사소한 반복들이 쌓여 결국 나의 태도를 만들고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원래의 기질 못지않게 강하다. 한 번 익숙해진 습관이 사라지면 나는 그것을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느낀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무너질 바에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다.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반복을 돌아보라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바로 그 일상의 반복이 나를 만들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몽테뉴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책임질 수 없다. 일의 결과나 실행 여부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몽테뉴의 삶과 철학을 관통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의지는 그에게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자기 영토였다. 나는 오직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익숙한 자유로운 영혼이다. 지금껏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어 내 걸음과 내 리듬대로 살아왔다. 진정한 성취는 외부에 있지 않다. 자신을 스스로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과업이다. 나에게 온전히 속한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것마저도 빌려온 것이다. 모든 것이 떠날 때 내 안에서 만족할 무언가를 찾고 싶다. 몽테뉴는 확신보다 질문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판단 앞에서 나는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진짜 사유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사유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었다. 무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무지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몽테뉴의 글에는 단언이 없다. 확정 대신 유보, 판단 대신 탐색이 있다. 단언과 고집은 어리석음의 표식이다. 그런 이는 수십 번 실패해도 여전히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 사람들이 근본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 건 대개 통용되는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실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가지와 잎만 붙들고 논쟁을 벌인다. 그 생각이 맞는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만 따진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안다고 믿고 있는가? 안다고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은 멈추고 삶은 굳는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 반대였다. 그는 사유의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물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가 말한 건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다. 몽테뉴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포케, 즉 판단의 유보다. 그는 회의주의자였다. 회의주의란 의문을 품는 태도이며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까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다. 몽테뉴는 법관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며 섣부른 단정이 얼마나 쉽게 오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절감했다. 그는 지혜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유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에세이는 단호하게 단정하는 어떤 주장도 없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각조차 끊임없이 의심했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방식을 따른다. 때때로 훌륭한 작가들이 내가 다루려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한 글을 우연히 발견하면 나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내 의견이 그들과 일치할 때면 큰 기쁨을 느끼며 적어도 멀리서나마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판단력의 결함은 남이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 주었을 때조차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 판단력이 없어도 학식이나 진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학식이나 진실 없이도 판단력은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내가 아는 한 가장 고귀하고 확실한 판단력의 증거 중 하나다. 납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성급한 판단은 미루어야 한다.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지 않고 나 자신조차 단정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덜 상처받고 내일을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을 실력자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것이 진짜 알민지 되물었다. 그가 보기에 지식은 외운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문장은 인용은 될 수 있어도 삶을 움직이는 힘은 되지 못한다. 음식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은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배운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데 익숙하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권위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고 만다. 그는 외적인 지식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결국 지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위대한 저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고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독서를 할 때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그에게 독서는 지식의 수집이 아니라 사유의 연습이었다. 책의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기 판단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몽테뉴가 말한 진짜 알미였다.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따와도 결국 자신만의 꿀을 만들어내듯 학생도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독자적인 판단력을 형성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 판단력을 키우는 데 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누리던 몽테뉴는 일찍이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의심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부터 되묻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의 맛과 색은 결국 우리 내면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삶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곧은 막대도 물속에 잠기면 휘어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이유는 세상이 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물이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관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상황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만의 해석이라는 필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물보다 자신의 상상력과 판단을 더 경계했다. 나는 상상이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거의 절반쯤은 과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물은 각각 고유의 무게와 척도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대로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 몽테뉴는 평생 신장결석이라는 질환에 시달렸다. 그의 아버지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장에 생긴 돌로 인한 극심한 통증은 예고 없이 덮쳐왔다. 그는 이를 형언할 수 없는 비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사유를 멈추지 않았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인내로 그 무게를 덜어낼 수는 있다. 비록 육체가 고통에 시달릴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이성만큼은 강인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억지로 이겨내기보다는 그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쪽이 훨씬 수월해 보인다. 정반대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이라도 끌어들인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고통은 저절로 옅어진다. 고통은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자리할 수 있다. 몽테뉴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태도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병이라 말한다.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이 이상한 병은 인간에게만 있는 병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이토록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는 실수나 실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왜곡된 인식이라고 보았다. 나는 내 결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책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조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품은 자신을 칭찬하기보다 꾸짖는 것이 더 고귀하다고 믿는 마음이다. 고결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속마음까지 드러내길 꺼리지 않는다. 이 고백은 몽테뉴가 감정을 숨기기보다 성찰의 재료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려 했다. 그 과정은 곧 자기 자신을 품는 연습이었다. 양심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때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자신과 맞서 싸우게 만든다. 다른 어떤 증인이 없어도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반대 증인으로 세운다.
양심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채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확신과 자신감으로도 채워준다. 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내 뜻의 순수함과 의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있을 때 훨씬 더 단단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 행동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나의 행동을 넓히는 기준은 언제나 내 자신이다. 누가 충직하고 누가 비겁한지는 그 사람 스스로만이 알 수 있다. 세상은 그저 겉모습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라.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위로는 이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몽테뉴는 삶을 긴 연극에 비유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무대 위를 살아간다. 연극은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하고 훌륭하게 이어진 인생이라 해도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삶의 전체적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항상 그 마지막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마지막을 잘 맞이하는 것, 즉 고요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여 작은 일 하나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생애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복한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기 전까지는 행복이 진정 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삶을 의미 있게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만족하며 떠나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생명을 얻었던 그 길을 따라 다시 죽음으로 향할 뿐이다. 죽음은 우주 질서의 일부이며 자연의 순리이다. 죽음을 자꾸 떠올리면 삶이 어두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을 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은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몽테뉴는 삶의 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 사람이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나 자신 외에는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단지 죽음을 대비하자는 권고가 아니다. 지금 여기를 충만히 살라는 실천의 요청이다. 미루지 않고 유예하지 않으며 하루를 자신의 것으로 다 채우는 삶.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실질적인 철학적 태도였다.
내 계획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기지 않는다. 나는 이제 끝을 준비할 일들만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이나 계획은 모두 접었다. 남기고 떠나야 할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매일 내가 가진 것들과 이별한다. 그는 삶을 정리하고 욕망의 가지를 쳐내며 매일 자신을 조금씩 떠날 준비를 하는 자세로 살았다. 그는 오래 살고자 욕망하기보다 제대로 살고자 했다. 그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내 삶은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 그것이 몽테뉴가 말한 평화로운 삶의 기준이다. 그는 과거를 곱씹으며 아쉬워하지 않았고 다가올 시간을 미리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런 삶의 방식은 그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 몽테뉴는 삶과 죽음을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죽음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곧 자유를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죽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끝을 아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낼 수는 있다. 죽음을 가까이 둔 자만이 삶을 더 투명하게 본다. 오늘을 살기 위해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것. 몽테뉴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않고 나답게 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 하루는 내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아도 괜찮은가? 삶의 끝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풍경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오늘 내가 품은 말과 태도가 곧 내 삶의 얼굴이다. 고요하지만 충실한 오늘이 반복될 때 삶은 비로소 단단한 중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삶을 다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몽테뉴 사유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몽테뉴는 사유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독서하고 사유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깊은 사유를 통해 삶의 진실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활동이 역사에 몽테뉴라는 이름을 남겼지요.
쇼츠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거나 시청해도,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고 사유는 마음으로 합니다. 생각은 기억을 더듬어 분별하는 작용이고, 사유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저는 명상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유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머리가 너무 분주했고 생각하느라 바빴고 그것을 사유라고 생각했었죠. 명상과 마음경영을 배우면서부터 비로소 아기가 몸을 뒤집고 네 발로 일어서듯이 조금씩 사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유를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고요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자질구레한 생각 혹은 지나간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붙들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한 뒤에 다시 고요하게 내 마음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무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도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깊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유입니다. 제가 배우는 메타 명상에서는 이것을 통찰 명상이라고 부르고 하루 종일 수시로 하게끔 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나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의 내면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강력한 금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야 꺼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현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자기 내면의 금고를 찾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현명한 정보를 발견한 분들입니다. 명상도 거기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몽테뉴의 사유와 명상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혜 혹은 정보가 각각의 인간의 내면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참 기쁜 일이고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혹은 진실한 정보는 우리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온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 즉 작은 우주라고도 부르지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는 것은 마음 공부의 기본입니다. 공부치고 마음 공부처럼 재미난 공부가 또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재미난 것, 맛있는 것, 짜릿한 쾌락만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각자의 자본을 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사업을 하듯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을 얻는데 자기의 인생을 투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세계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할지는
길고 넓게 보면 뚜렷하지만 인간은 각자 존엄한 우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 어렵고 몸 여기저기에 알이 배겨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힘든 몇 달만 지나면 비로소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긴가민가하고 알 듯 모를 듯해서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그 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께서도 몽테뉴처럼 평생 사유하는 인간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께도 좋고 저에게도 좋고 이 세상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